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그 대선이 아주 그냥 급박하게 이 차원이 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부 그 외국 언론들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언론의 평에 의하면은 이거는 낙태와 하나님과 총에 관한 대선이다. 그러니까 gun, God and abortion. 그러니까 어떤 삶의 근본적 가치를 둘러싼 그런 대선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돼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가 미국의 건국 정신이 뭐냐, 미국의 헌법 가치가 뭐냐,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온 그런 법률 사상가, 그런 법 철학자를 지명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잠깐 자율구독료 말씀부터 여쭈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꿋꿋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나오게 될 10월에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의 전쟁 신간 소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선 주문해 주시면 책이 나왔을 때 10월에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대선이 또 질이 달라졌습니다. 대법관 임명 이전과 이후가 캠페인의 내러티브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러티브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요즘 미국 이 시사평론, 정치평론에 보면 내러티브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내러티브라는 건 말하자면 세상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스토리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내러티브를 이제 이야기하려면 핵심 개념을 써야겠죠. 그 핵심 개념들을 밈이라고 부릅니다. M-E-M-E. 이 핵심 개념은 한번 정립되면 쭉 갑니다. 다시 말해서 쟤들이 이걸 잘 만들어요. 핵심 개념, 환경보호, 친환경, 친일파, 박파, 유신잔당 이런 핵심 개념들은 쟤들은 끝없이 아주 잘 만들고 잘 퍼뜨립니다. 밈의 천재들입니다. 이 밈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성을 가진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행성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속성은 없는데 한순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후다닥 유행하는 거. 그거는 FAD, fad라고 부릅니다. 한때 올해 겨울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나이키, 다운, 검은색, 롱패드 코드가 중고생들의 겨울 동복이 됐었습니다. 그런 걸 fad라 그럽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꺼번에 확 특정 집단에서 유행하고 그리고 끝나버리죠. 그거 한 2, 3년 유행하다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보수가 약한 게 뭐냐면은 이 패드도 못 만들고요. 밈도 못 만들고요. 쟤들 가장 잘 만들어서 잘 유통시킨 밈이 세월호 노란 리본이죠. 벌써 그게 세월호가 2014년이니까 6, 7년째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친일파라는 밈. 자유보수는 그런 것도 잘 못 만들어요. 내러티브 그럼 이거 완전히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익혀야 그래야 정치적으로 우리 자신을 확립시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페인 내러티브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 캠페인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 밈들을 보면 대법관 임명 이전의 내러티브는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냐. 물질, 피부에 닿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노란 것들입니다. 고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가 되면 지금과 같은 낮은 세금 구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저 트럼프가 되면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이는 리어쇼링을 해서 훌륭한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의 코로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트럼프가 재선되면 군사력을 엄청나게 큰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에 등장한 핵심 개념, 다른 말로 하면 밈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툭툭 튀어서 섞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 후기 낙태 반대한다. 그러니까 late abortion. 이건 살인이다. 나 반대한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을 뽑으면 카말라 해리스를 뽑으면 지금 민주당을 뽑으면
세컨 어멘먼트,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다 뺏깁니다. 이런 얘기 툭툭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과 신앙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튀어나와요. 그다음에 우리 파운딩 파더스, 우리 건국의 정신이 뭘까요? 이런 얘기는 가끔 나왔지만 제 기억엔 별로 없어요. 아마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 깔려있는 한 10개 중에 실제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러티브는 이 노란색이 칠해진 거. 이 노란색 칠해진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요. 애국심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한 애국심이에요. 아, 군사력이 강한 미국. 아, 경제력이 강한 미국. 아, 잘 사는 미국.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법관 임명을 하면서 헌법적 가치, 건국정신이 확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대두되면서 정신의 특징은 이겁니다. 물질 이전에 정신이 있었고요. 물질 이후에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한번 제대로 딱 잡히면 얘가 프레임을 딱 짜줘갖고 나머지가 그 속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의 내러티브는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건국 정신이 뭐냐. 우리 위대한 미국의. 우리 미국의 헌법적 가치가 뭐냐. 이 안에서 보니까 아, 우리는 개인이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시장 경제야. 그런 시장 경제를 열심히 하려니까 세금은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고용과 경제가 늘어나. 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식의 공정무역, 공정시장을 해야 되는데 쟤들이 중국이 불공정해. 아,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해서 무역 장벽 쌓고 우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 다시 리쇼어링해서 끌어들여야 돼. 다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아, 군사우위. 아, 미국의 헌법적 가치만한 헌법적 가치가 없어. 미국이야말로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현대 문명 속에 아주 예외적인 현대 문명을 지도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운명을 타고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족탈불급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돼. 아, 우리 헌법적 가치 그거는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이야. 오케이. 뱃속에 들어서 아직 바깥의 세상에서 안 나왔다 그래도 그것도 그 존재, 그 태아도 생명이고 인격이야. personality, personhood. 태아가 생명이고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건 살인이다 이거. 왜 의학적 이유 없이 특히 후기에 가서 죽이면 이건 의학적 이유 없이 죽이면 이건 살인이다. 이게 다 헌법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코로나 중국 책임.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현대 문명의 가치, 자유, 개인, 생명, 진실, 민주주의, 시장 이러한 현대 문명의 가치에 충실한 나라들끼리 우리가 네트워크를 맺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역병이 터졌는데도 거짓말로 해서 전 인류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돼. 아, 우리가 왜 애국을 하냐고. 우리나라의 건국정신과 헌법적 가치가 인류 현대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위대한 그러한 건국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애국적이 돼야 돼. 아, 우리가 왜 총기를 소지하냐고. 아, 그건 우리가 건국정신과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개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종적 마지막 수단이 총기야. 그래서 우리는 총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과 신앙 당연한 거고요. 이미 헌법 선언서에 인간은 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첫 문장이 딱 박으니까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그때 by God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핵심 개념을 헌법적 가치 혹은 건국 정신으로 뭉뚱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싸움 대승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승 이거 쉽게 장담 못해요. 왜냐?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좋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유권자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후보가 너 헌법적 가치 건국 정신이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 나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고잉 쉽게 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빡빡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스테이크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고 뭐 여기에 또 무슨 뭐 저기 저기 새우로 만든 저기 무슨 저기 새우 슈림프 칵테일이 뭐 이만하게 돼 있고 뭐 그런 진한 걸로 음식이 다 차려졌다고 좋은 음식 먹기 쉬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회복 환자가 먹을 때는 영양가 이렇게 전복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다져는 죽을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 대신에 힘차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 하루 종일 땀 삘삘 흘리고 온몸에 진이 빠진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좋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진한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진한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그 유권자한테 차려내놓은 상이 무지하게 진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트럼프의 올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 복합판에서 이게 사진처럼 다 쓸어 넣는 거. 이렇게 되면 막연한 중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초기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대신에 정치 계산상에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 법률 다툼이 있을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완전히 이 보수에서 장악되는 거니까 1대 5대 3으로 1은 왔다 갔다 하는 박쥐, 5는 이 확실한 보수 성향, 3은 저쪽 그 진보 성향 뭐 이렇게 돼서 1대 5대 3이 돼서 그런 정치 계산상으로는 확실한 장점은 있지만 이른바 중도라는 게 희뭇거리한 중도가 쓸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진하게 딱 상을 차려서 밀어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일생일대의 정치 도박 오링 사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요번에 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면 대법원 판사 임명하면 바로 아까 말한 이런 게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 이번에 그런 사람이 임명되거든. 건국정신 헌법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임명이 되고 그러한 보수 성향의 사람의 임명을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게 되고 시비를 걸면은 막 극악한 시비. 그때 카바나 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카바나 인준 때 2018년인가 그 보수 성향 그 저기 대법관 하나 지명하니까 그냥 막 상원에 시위대가 들어가서 문짝에 달라붙었고 난리를 벌였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일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이 사람은 헌법적 가치와 건국 정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훌륭한 대법관이다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전국인데 좀 넘어갔다가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기고 나서 하지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러면서 지지율이 좀 특히 중도층에서 이렇게 외면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거대한 정치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도층 입장에서는 피곤하잖아요. 그 희뭇거리한 사람들 입장에선 어차피 트럼프 좀 이길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그냥 끝까지 막 팍팍 그냥 야박하게 하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일생일대 정치 도박이에요. 올린 도박입니다. 저도 손에 땀을 쥐면서 봅니다. 여기 누구 임명하려고 그러냐. 1순위가 지금 에이미 바렛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게 참 아쉬운 건데 건국정신 학파입니다. 이걸 오리지널리스트, 오리지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건국정신 학파는 뭐냐. 오리지널리즘은 헌법을 해석할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헌법을 만들었던 그 정신, 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리즘이에요. 제가 의역하면은 건국정신학파예요, 이게. 이걸 우리말로 다시 옮겨보면요. 대한민국은 큰 문제가 뭐냐. 문재인 586이 지금 헌법적 가치를 어겼습니다. 잠깐 헌법 어느 때 헌법? 우리 헌법 여러 번 바뀌었는데 몇 공화국 뭐 6공화국, 7공화국 7번째인데 어느 때 헌법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문재인 586이 국가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잠깐 국가 정체성 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 보수가 갖다 들이댈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 보수는 다릅니다. 미국 보수는 마지막에 어디에 갖다 들이대냐. Founding Father. 건국정신에 갖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거를 건국정신학파라고 부릅니다. 건국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을 해석하자예요. 그걸 오리지널리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에서 1953년 7월까지
6.25를 거친 6.25의 정전협정이 이뤄질 때까지 그 8년간을 우리가 건국이라고 규정하고 그 건국 때 일어난 일련의 변화 과정이 결국 어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거냐 또는 어떤 정신이 거기에 내장돼 있거나 지향되고 있는가 그걸 건국 정신이라고 우리가 규정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보수가 집 없는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정신의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보수라는 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개인, 진실, 자유, 그다음에 실존 이런 거에 보수예요. 그러면은 보수는 국가 이전이에요. 국가가 없는 세상에서도 보수적 태도가 있어요. 국가가 없더라도 보수적 태도가 있어요. 제가 만국민이 돼서 세상을 떠돌더라도 저는 보수적으로 살 수 있어요. 보수적 정치 철학을 갖고. 이러한 삶과 문명과 세상에 대한 근본 태도다 보수라는 건.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럼 이 보수가 애국을 언제 만나지? 그게 바로 건국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정신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건국정신의 바탕을 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다.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 그때 애국이 딱 링크되는 거라고요. 보수와 애국이. 그러면 보수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결국 건국정신인데 이 건국정신이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파인 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건국의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건국을 텐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갈 때부터 했다고 일본 서기부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건국 가면 이거 완전히 무당 우화가 돼버린다고요. 건국 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메이지 정신이 하나로 정리가 안 돼요. 사카모토 료마의 칼라가 다르고 시부사와 H의 칼라가 다르고 이토 히로부미의 칼라가 다르고 사이고 도코모리인가 그 인간 그 인간의 또 칼라가 다르고 칼라가 그 안에 대여섯 개가 있다고요.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은 자기들끼리 엎치락뒤치락은 했지만 칼라가 모아져 있고 그 모아진 특히 헌법 해석에 관해서는 그 누구지 알렉산더 해밀턴이 남긴 페더럴리스트라는 에세이 집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다고요. 건국 정신이. 그래서 미국의 내전은 지금 트럼프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미국의 내전은 결국 건국 정신을 해석할 거냐 말 거냐에 걸린 거예요. 미국의 보수는 건국 정신에 충실하자가 미국의 보수입니다. 파운딩 파더스가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잘해놨으니까 그거에 충실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만큼 위대한 파운딩 파더스가 있어요. 6.25를 그 참혹한 전쟁을 이겨낸 선배 세대, 그 참혹한 전쟁에서 쓰러져간 선배 세대, 그걸 이끄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의 수장인 우나미 승만의 행적. 우리가 8년의 빛나는 전통이 있다고 이게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박정희 시대의 큰 한계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이거 조명을 제대로 딱 때려줬어야 되는데 워낙이 제한이 많아서 조명을 못했고 그럼 박정희 시대의 사람들만 잘못했냐? 우린 더 잘못했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숨진 지가 언젠데. 우리는 그동안 뭐하고 처자빠졌던 거네. 40년 동안. 박정희 시대라 그래봐요. 그거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거 잠깐 안 했다고 쳐봐. 그 먹고 살만하게 된 지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우리는 뭐하고 처자빠졌냐 이거. 백모는 뭐하고 처자빠졌었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국이라는 프로세스를 디파인 해줘야 돼요. 그 시기를. 45년에서 53년이다. 6.25 끝날 때까지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피바다를 건너면서 그 영웅적 전쟁을 통해서 영웅적 공산 남침 격퇴를 통해서 공화국을 담당해내는 국민의 시민체 내셔널 시티즌리가 형성이 됐고 그때 영토가 실제 유효 영토가 확정이 됐고 그때 주권이 확정이 된 거다. 그러면 맞네. 건국을 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네. 45년 8월 15일 하루에 확정된 게 아니라 뭔 놈의 재수대가리 없는 방정맞은 국가여서 하루 만에 만들어집니까?
웃기는 소리죠. 8년의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왜냐? 6.25 남침 이후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막무가내로 공사침공해서 군사침공해서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6.25 때 하도 뒤어갖고. 무시무시한 업적이에요. 세계에서 최빈국인 나라가 공산 침략을 이겨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8년의 드라마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건국의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건국 정신을 도출해내야 돼요. 자, 그건 우리 얘기고. 우리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 바로 이 사람들. 제가 이 오리지널리즘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원천주의라고 번역해야 돼.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결국 뭐냐면 헌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을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거.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연속성이. 그게 미국 보수주의 법 철학자들, 헌법 철학자들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 저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서울대 법대 가도 없어요. 교수들. 다 머리가 뽕꼬라데스네요.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서 나는 말이 문헌주의라 그래요. 문헌주의와 건국정신학파는 다릅니다. 문헌주의는 뭐냐면 텍스처리즘입니다. 영어로. 즉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의 문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요. 문헌주의는. 그건 실정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다른 그 법률, 일반 법률에 관한 얘기예요. 문헌주의는. 헌법에 대해서 문헌주의라고 얘기를 안 해요. 헌법은 훨씬 더 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텍스처리즘은 일반 하위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헌법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이 자들은 문헌주의 얘기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문언이라 그래요. 말씀 원자 써서 그럴 문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전 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돼 있냐면은 하나 지적한 게 아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막대 모양의 도형을 사용하는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너희 QR을 썼으니까 너희 거 불법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대법원 가서 판단받았는데 QR도 이 자원 바코드이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백모가 말하는 불법이야란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백모는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입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주장이에요. 오케이. 문헌적으로 따져보자는 게 텍스처리즘으로. 바코드 가로치고 막대 모양 기호 가로 닫고. 이게 뭐냐 문헌으로 그 당시에 2010 몇 년 만들 때 그때 QR이 뭔지도 모를 때요. 그거 만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슈퍼마켓에서 보는 그 바코드 생각한 거 만들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문헌을 따져서 해석하자는 게 이제 문헌주의예요. 이게 법철학에서. 이 오리지널리즘은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겁니다. 그 문헌을 원래 그 말의 뜻을 그 당시 그 말의 뜻을 따져보자는 게 문헌주의고 오리지널리즘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할 때는 운하미승만과 6.25 전쟁을 치러낸 그 세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주의를 한국으로 이식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포인트를. 박정희 시대 때는 먹고 사니즘에 바빠서 잊어버렸다고 치더라도 그 40년 이후에 백모 같은 놈들이 탱자탱자 노느라고 바빠갖고 지식인들이 노느라고 바빠서 이거 잊어먹고 이제 와서 2020년에 울고불고 방방 뛰면서 지금 이렇게 허겁지겁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죠. 이 에이미 바렛이라는 사람은 건국정신학파의 대표주자이고요. 이 건국정신학파를 그 대표했던 그 대법관이 누구냐면 앤토니 스칼리아입니다. 앤토니 스칼리아의 수제자예요, 이 여자가. 그 건국정신주의에 대별되는 저쪽 이른바 깡통진보에서 주장하는 걸 법률 참여주의. 이거 사법 적극주의인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거 참여주의입니다. Judicial Activism. 그러니까 헌법을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는 정치적 판단을 유리하게끔 혹은 자기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건 자기들이고 그건 너희들이고 우리들은 다르거든. 그럼 그 둘 사이에서는 어떡할래?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이 에이미 바렛은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이고요. 자녀가 7명인데 3명은 하이티에서 입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임을 안 한다는 소리죠. 자녀가 7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이 에이미 바렛이 이제 노틀담 대학의 이 헌법학자인데 이 노틀담 대학의 헌법학자를 2017년에 트럼프가 제7 연방 순회법원 판사, 연방 순회법원, 그러니까 서킷 코트, 페더럴 서킷 코트 판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임명을 했을 때 아주 못돼 먹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여자가 딱 상원연석에서 이제 그 비준을 해야 되니까 비준 심사를 청문회를 하면서 당신 말이야, 당신 보니까 가슴 속에 그 못돼 먹은 카톨릭 신앙의 도그마가 또아리 틀고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참고로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도그마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도그마는 묻지마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르면서도 하나인 존재이다. 그걸 삼위일체라 그러거든요. 그 어떤 잘난 척하는 백모 같은 놈이 신도 아주 신앙심 깊은 사람 혹은 목사님 붙잡고 신학자 붙잡고 그 말 안 되잖아요. 아니 셋이 각각 다르면 다른 거지. 다르면서도 하나야. 하나면 하나지. 말이 안 되네 그거. 어떻게 말 안 되는 걸 믿어요. 이러고 바락바락 대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광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든 천주교든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묻지마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라. 이거 안 믿으면 너 신자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입니다. 또 원죄도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오리지널 신. 아니 사람이 태어났을 때 전부 순결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죄책감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묻지 마라 이거야.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임신. 아니 어떻게 섹스 없이 여자가 임신해? 이거 말이 되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믿어라 이거야. 이런 걸 도그마라 그래요. 기독교 신학에서. 근데 도그마란 용어를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잘 안 써요. 기독교에서는. 그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는 데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신자한테 도그마라는 얘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주춧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여자가 이 상원의원이 너 꼴통 신앙 주춧돌이 네 가슴 속에서 막 그 뿌리를 잘 잡고 있는 너 그래갖고 연방 순회법원 판사 하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국은 카톨릭의 보수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황당하게 덜 망가져 있어요. 이 미국 보수 카톨릭 신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 가슴 속에 도그마가 또아리 틀고 있네. The dogma lives loudly within me라고 박은 티셔츠, 그거 박은 머그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카톨릭 신도 사이에서는 1번 스타입니다. 1번 스타. 사는 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대법관에 지명을 하고 그걸 임명을 반대하겠다고 지악스럽게 폭도와 민주당이 날뛰고 지금 민주당 하원 의장이 저거 임명하면 트럼프 당신 탄핵할 거야 이러니까 트럼프는 엊그저께 피츠버그 연설에서 어저께 밤 피츠버그 연설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새벽 피츠버그 연설에서 웃기지 마라. 내가 헌법에서 헌법 2조가 말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임명을 하고 있는데 네가 대통령이 헌법을 수행하는 걸 탄핵하겠다고? 야 웃기지 마. 너 해봐 임마. 트럼프 그렇게 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지악스럽게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칼라의 사람을 이제 바로 임명해. 지금 토요일 날 현지 시간 토요일 오후 5시인가로 예고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이란 말이에요. 이 임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온 국민이 건국 정신이 뭐야? 야, 신앙과 종교라는 게 뭐야? 야, 생명과 인격, 낙태 이런 게 뭐야? 야, 총기 소지가 뭐야? 헌법적 가치 판단이 뭐야? 뭐 이런 문제에 전부 온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저울에 올라서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그냥 잘 살면 좋습니다. 그 세금 낮게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많이 생겨서 경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 트럼프를 찍으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표 얻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되기 십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1912년에 나와갖고 여러분 정교조를 무찔러야 됩니다. 저런 그 비애국적 교육, 반인륜적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좌파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종북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확립해야 됩니다. 라고 유세를 했다고 쳐보세요. 박 대통령 낙선했어요. 낙선했어요. 그때 박 대통령 2012년에 김종인이 내세우고 이준석이 내세우고 난리 그렇게 막 포장하다가 중간에 쟤 때문에 그런지 제가 누구 통해 가지고 메일을 하나 보냈거든요. A4 용지 한 장짜리. 고유 기반을 갖춰라. 중도 잡으려고 허겁지겁 다니지 마시라. 왜냐? 안철수랑 3파전 가면 고유 기반에 집중하면 40% 먹으니까 3파전 가면 이기는 거고 안철수가 중도 사퇴하면은 안철수 지지 세력 20, 30%가 절반 짜게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51에서 52% 먹고 이길 수가 있다. 고유 기반에만 집중해도. 제가 그런 걸 썼어요. 실제로 51.6%가 됐는데 제가 그 메일이 그 문서를 언제 보내드렸었냐면 저는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지나치면서만 봤지. 그것도 김지아 선배 거기서 나중에 12월 달에. 근데 그 메일이 제가 9월 달 말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있기 한 거의 3개월 전에 쓴 메일이에요. 2개월 반 이상 전에. 그래서 저보고 신들린 저거라 그랬죠. 제가 51에서 52% 사이 먹을 걸 염두에 두세요. 2파전일 때. 4파전일 때는 41, 2%를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때. 저도 가끔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는 특별한 인연은 없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거꾸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안철수가 결국은 문재인한테 몰빵해주고 몸 빼고 도망갈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2012년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저런 헌법적 가치, 건국정신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가치 판단을 유권자들 한 명 한 명한테 강요하는 혹은 그 가치 판단에 저울을 들이대는 한 명 한 명한테 그러한 생각을 후보도 못했고 후보를 둘러싼 진영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들 그거를 국민이 호응도 안 해줬다고요. 떨어지는 거죠. 미국이 부러운 게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살벌한 판에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싸움 정말 보고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참 삼국지 보는 기분으로. 근데 가슴이 막 졸이죠. 가슴이 타고 야 이거 트럼프 이러다 폭망하면 인류가 망하는데. 좀 카말라 해리스 종북녀가 들어와서 대통령 하는데. 바이든은 치매고. 그럼 우리 다 폭망하는데. 이러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들여다보는 재미 아닌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하면, 야, 그 에이미 바렛 엄청난 이데올로그겠네. 사상가겠네. 그 이제 서킷 코트, 연방순회법원 판사가 청문 받을 때 2017년에 그러면 엄청나게 뭐 이제 굉장히 사상적인 논쟁을 벌였겠네. 천만에요. 이 여자 무지하게 영리하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여자 지금 나이가 50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살벌한 게요. 트럼프가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전부 나이가 60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임명한 그 사람 누구더라? 고서치. 그 이름도 힘들어요. 고서치가 67년생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50 몇 살 아니에요. 그다음에 카바노도 60 안 됐거든요. 제가 카바노는 생년 확인 안 해봤는데 67년생이면 지금 53살 아니에요. 불과. 이 여자는 4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해버리면 이제 대법원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보수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쟤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번에 이 여자 들어가면 에이미 바렛 들어가면 one generation 30년 동안 앞으로 대법원은 아주 건강한 보수적 그 기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탄핵에 동조해서 탄핵을 이끌어서 권력을 문재인한테 밀어넣어준 저 바보 등신들, 저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이 자들은 뭐냐고요. 그 대법원까지 싹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임기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 변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법원 판사들까지 다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어떻게든 물갈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켜낼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투쟁이 그래서 우리한테 한층 더 소중한 겁니다.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미 바레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이제 저걸 받으러 갔을 때 그 연방 순회법원 그 인준 받으러 갔을 때 무슨 전략을 썼냐. 여성스러운 퍼스널 타치를 했어요. 딱 하자마자 질문 나오기 전에 여성스러운 퍼스널 타치를 했어요. 질문 나오기 전에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입장문 발표가 있는데 입장문 발표하면 그 헌법에 관한 법 철학, 법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데올로기 싸움이 되거든요. 아예 그거를 없애버리고 상대방 허를 퍽 찔른 거예요. 이거를 보고 트럼프가 기막히다라고 그러고 박수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엄청난 여자네. 저 평생 그 전에는 저것만 한 여자예요. 사실은 저 대학에서만 있었어요. 그 아까 스칼리아 판사 도울 때도 대학 교수로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뭐 변호사나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대학 교수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던 사람을 저걸로 딱 옮겨놨는데 이거 헌법 철학자인데 법 철학자고 이 머리 돌리는 게 정치인 뺨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까지 것들하고 뭐하러 헌법 철학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하냐. 나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그냥 비준하면 돼. 오케이? 내가 특별한 흠결 없는 건 내 인격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다 빨가벗고 내 인격 다 보여줄게. 그러고서 해버렸어요. 이거 아주 그런 관점에서 이 밋밋한 걸 보면 야 정말 지능적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성적 퍼스널 타치입니다. 짧으니까 전체를 보세요. With this nomination. I don't have an opening statement, but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special guests. First and foremost, behind me is my husband, Jesse. Jesse serves our country as an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in the Northern District of Indiana. And I hit the jackpot when I married Jesse. We've been married for 18 years, with each year better than the last. Jesse and I have 7 children, as Senator Young mentioned. We have our oldest 3 daughters with us today. Emma is 16, the first apple of our eye, which I'm having trouble finding at the moment. Vivian, directly next to Emma, is 13. Vivian is our miracle. Vivian joined our family. She was born in Haiti, and she came home when she was 14 months old. She weighed 11 pounds, and she was so weak we were told that she might never walk normally or speak. Today, Vivian is a track star, and I assure you she has no trouble talking. Tess, sitting next to Vivian, is also 13 years old, both in 8th grade, and she's one of the most compassionate and determined people that I know. Our 4 children at home are with friends and fearless babysitters. John Peter is 10, and like Vivian, John Peter was born in Haiti. He joined our family in 2010 when he was 3 years old after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Haiti. Liam is 8, typically curious 8-year-old, and Juliet is our spunky 6-year-old. Benjamin, our youngest, is 5, and Benjamin has special needs, and that presents unique challenges for all of us. But I think all you need to know about Benjamin's place in the family is summed up by the fact that the other children unreservedly identify him as their favorite sibling. I also have with me my parents, Mike and Linda Coney. They've traveled from Louisiana, where I was born and raised, Senator Kennedy. And it is impossible to overstate the impact that their support and example have had in my life. And last but certainly not least is Judge Lawrence Silberman. Judge Silberman has served on the D.C. Circuit for 32 years, and I had the great privilege of clerking for him. And Judge Silberman has taught me so much just about the role of federal courts in our system, and I greatly admire him both as a person and a judge, and it means a lot to me to have him here with you as I testify today. Thank you, Chairman. 그렇게 완전 허를 찔러버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애들은 이게 청문하면서 야 너 꼴통 카톨릭 꼴통 보수지 하고 이제 씹으려고 딱
막 겨냥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픈 스테이트먼트를 해야 된다고요. 입장문을 발표를 해야 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본인이. 제가 입장문 왜 발표해요? 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드릴게요. 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하고 무지하게 여성적이고 그 퍼스널 타치, 여성적인 퍼스널 타치를 딱 보여줘 버리니까 그냥 그 순간에 압도해 버린 거예요. 허를 찌르고 들어가서. 얼마나 지능적인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을 저게 여자라는 그 껍질을 100%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는 지극히 전략적이고 아주 냉철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뛰어난 사상가고 뛰어난 법철학자고 뛰어난 보수 법철학자고 미국 최고의.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오면 제일 막내인데 어린데 나이는 완전히 분위기 메이커 되는 거죠. 페이스 메이커 되는 거죠. 완전 페이스 메이커 돼요. 그 민주당이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다고요. 저 정도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는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올 확률이 거의 7, 80%입니다.